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미국마저 제치고 세계 1위. 2. 대한민국 특임대, 멕시코의 긴급 투입. 3. TSMC 위 처참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미국을 꺾고 세계 1위 무기 수출국이 된다는 영국 로이터 통신의 폭탄 발표에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이터는 폴란드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13명의 관련자들로부터 얻은 인터뷰를 근거로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규모는 3천조 원을 돌파하며 전 세계 국가들이 보호무역과 이기주의에 따른 경쟁과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극도의 보호무역 정책이 이어지면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산업은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으며 뛰어난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인해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품질과 신뢰도로 유명하며 국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와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을 뛰어넘어 세계 1위 무기 수출국으로 등극하는 것은 국내 무기 산업의 성공적인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성과에 따른 국제적인 책임과 관리 등의 측면도 중요하며 전 세계적인 무기 규제와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도 반영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러시아 전쟁이 초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등 현재 혼돈의 카오스에 빠져버린 전 세계 상황. 이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서둘러 국방비를 대폭 늘리며 최첨단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어 앞으로 몇 년 후에 세계 방산시장 규모가 현재 3천조보다 무려 1,000조 원 이상 더 늘어나 4천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모두 합친 삼성과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AMD, 인텔, TSMC 등 전 세계 모든 반도체 회사의 매출액을 전부 더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700조가 안 됩니다. 즉, 방산 시장 규모가 반도체보다 무려 6배 가까이 크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관심을 받으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2차 전지 시장 규모도 2035년에 8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방산 시장 규모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시장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훨씬 크다는 소리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곧 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하여 수십 년간 세계 1위를 지켜오던 미국마저 꺾어버리고 압도적인 1위로 등극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국가별 무기 수출 순위를 보시면 미국이 40%로 압도적인 1위, 2위가 러시아로 16%입니다. 이어서 3위가 프랑스 11%, 중국 5%, 독일과 이탈리아가 4%씩, 영국 3%, 스페인 2.6%에 이어 한국이 2.4%로 9위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10위는커녕 100위 안에 들까 말까 했던 한국이 몇 년 만에 세계 9위로 등극하며 무기 초강대국인 이스라엘마저 제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한 번에 세계 2위로 곧 등극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러시아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던 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무기가 가성비가 좋다며 무자비하게 사들이던 동남아 국가들까지 신기하게도 모두 한 번에 러시아산 무기에서 한국산 무기로 갈아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같은 타이밍에 일제히 이제 러시아산 무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대신 한국산 무기로 모두 교체한다. 라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무기 수출 세계 2위였던 러시아를 한 번에 흡수해버리고 단숨에 세계 2위에 오른다는 한국. 러시아가 한국의 유일한 돈줄이 끊기자 한국의 보복을 예고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우크라에 무기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전쟁을 종료하는 유일한 열쇠라고까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밀리고 있었던 우크라군이 한국산 무기로 러시아군을 완전히 밀어내며 대반전을 이뤄내자 다급해진 푸틴은 북한에 러시아산 무기를 대규모 공급해 한국을 위협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푸틴이 한국을 잘 못 건드렸습니다.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으로 등극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적인 상황인데 최근 한화가 공개한 최첨단 무기들을 본 무기 전문가들과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 전 세계 방산시장 50% 이상을 싹쓸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최근 세계 3대 조선사이자 잠수함 시장 압도적인 1위인 대우조선의 양을 인수하는 데 성공하며 육해공을 아우르는 유일의 종합방산업체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최근 누리호를 2차례나 성공시키며 우주 7대 강국 반열에 오른 한국. 하나가 이 누리호 기술까지 이전받게 된 후 전 세계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소 파괴적인 기술을 개발할 생각도 있다. 라고 말이죠. 다른 나라 무기 회사들이 이제야 인공지능을 무기에 도입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한화는 이미 인공지능, 로봇, 레이저 등 미래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무기 개발을 완료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무인화, 자율주행 등 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한 개의 레이더로 전방위 다수 표적에 대해 탐지, 추적 피하식별 미사일 유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 3차원 의상 배열 다기능 레이더,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드론 탐지 무력화 시스템 등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한화의 무기는 바로 청검입니다. 올해부터 대규모 생산이 시작됐는데요. 한화와 LIG 넥스원, 풍산 등이 공동 개발한 청검은 하늘의 검이라는 뜻으로 영문으로는 탱크 저격수, 탱크 스니어스를 줄여 TAIPERS라고 불립니다. 탱크가 아무리 강력한 금속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청검에는 무조건 뚫립니다. 게다가 청검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모드 탐색기가 탑재됐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탐지 성능을 보유했습니다. 표적을 지정하고 발사하면 목표까지 자동으로 가서 타격하는 유도 능력도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청검 하나만으로 향후 10년 동안 20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의 첨단 무기에 놀란 캐나다는 심지어 눈으로 보지도 않고 한화와 60조 원짜리 계약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추진하는 CPSP는 노후 잠수함을 대체할 신형 잠수함을 구매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앞서 캐나다 의회에선 급변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신형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관련 프로젝트가 신설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 사업을 동해 8터부터 12척의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600억 캐나다 달러, 약 60조 원에 달합니다. 캐나다는 처음에 한국의 한화와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이렇게 두 개를 유력 후보로 생각하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처음부터 고민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죠. 가격도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비싼데다가 사후관리 서비스도 좋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캐나다 연방조달청이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은 한국의 한화 옥포조선소와 해군 잠수합사령부를 찾아 현장을 둘러봤고 다음 4일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찾아 잠수함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무기 전문가는 방산 수출이라는 게 기술이나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수요국과의 관계, 수요국이 처한 외교, 안보적 상황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전했는데요. 최근 한화가 사회이사로 영입한 인물이 바로 조지 프레스콧 부시, 우리가 아는 미국 부시 대통령 가문이 그 부시입니다. 김승현 한화 회장이 한미교류협회 초대회장을 맡은 뒤부터 한화 가문과 부시 가문은 집안끼리 교류할 정도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지 P. 부시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이면서 10년간 미 해군에 복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한화는 일본과 달리 잠수함 퀄리티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 특히 북미에서 초대형 수주를 싹쓸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갖춘 셈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P. 부시가 미국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적이 있다는 건데요. 현재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국방수장, 웨인 에어 국방참모총장도 비슷한 시기 아프간에서 복무했었습니다. 특히 에어 장군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아닌 사람 최초로 유엔사 부사령관에 올라 한국에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명예 평택 시민으로 예영수라는 한국 이름도 선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화는 최근 미국에서도 로비 자금을 폭발적으로 늘리며 미국 정치인들을 정치적 성향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데니 오브라이언 폭스코퍼레이션 수석부사장을 영입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수석부사장은 2003터부터 2006년 당시 바이든 상원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2008년에는 부동령으로 출마한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해 정치이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최근에는 폭스사 부사장 겸 정부 관계 책임자로서 이 회사의 입법, 규제 및 전략 정책 문제를 주도했습니다. 한화가 친바이든계 인사만 영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주식회사 한화의 사회이사로 선임된 에드윈 필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센터 회장은 오브라이언 수석 부사장과 정치적 성향이 전혀 다릅니다. 필너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책 멘토로 불렸습니다. 여기에 최근 공화당 잠룡으로 불리는 조지 부시의 조카까지 한화 사회이사로 영입하면서 한화는 미국 정치권마저 주무르며 너무나도 강력한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즉각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 다른 나라에 넘기지 않았던 미국의 수십조 규모 군함 정비 사업을 한화가 최초로 따내는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마약 조직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저 멀리 멕시코까지 이어지는데요. 멕시코 카르텔이 공급한 합성 마약, 펜타닐이 한국 사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많은 10대들이 무방비하게 마약에 노출되어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마약 조직의 온상지인 멕시코에 한국 특수부대가 모습을 보이며 이들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하는데요. 특수부대의 활약에 제대로 총도 쏘지 못하고 제압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마약 조직과 상대한 미국 마약조사국에서도 한국의 놀라운 제압 실력에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 특수부대가 머나먼 멕시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변함없습니다. 주한미 특수전사령관은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가지며 한국 미국 사이의 훈련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 한국 특수부대의 놀라운 실력을 잘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현재 대규모 야외 훈련장인 포트 어윈 국립훈련센터 NTC에서 훈련 중인 대한민국 특수부대는 한 달에 걸친 훈련 기간 동안 후방 침투, 적 핵심 기지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특수부대와 함께 같이 훈련을 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포트 어윈은 특수전 훈련 장소로 유명한 곳. 이곳에서 대한민국 특수부대들이 최초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 특수부대의 실력을 과소평가했던 미국이 한국의 특수부대 실력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죠. 북한을 겨냥해서 대대적으로 훈련을 선보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마이클 E. 마틴 사령관은 특정 국가를 고려해서 훈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코로나로 인해 특수 임무에 있어 현장 경험을 할 수 없었던 만큼 현장 경험을 쌓는다는 차원이라고 말하며 북한 때문은 아니라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마틴 사령관의 인터뷰에는 묘한 뜻이 담겨 있었는데요. 최근 알려진 어떤 사건 덕분에 그가 말한 현장 경험이 무슨 의미인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모하비 사막에서 훈련만 할 줄 알았던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미국 DEA, 마약수사국과 함께 멕시코 국경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멕시코 북서부 지역 소노라 인근 국경에서 중무장한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마약상과 총격전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죠. 사령관의 말처럼 실제 훈련을 방불케 하는 마약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며 멕시코 마약상들과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마약을 통해 엄청난 부를 쌓은 마약상들은 단순히 깡패 집단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중무장한 인원을 기용한 전투부대나 다름없는데요.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DEA와 협조를 통해 이들 마약상 기지를 습격, 마약이 유통되는 길목에서 마약을 압수해 이를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노라 외에도 다른 마약 밀매 거점을 타격하는 데 한국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째서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멕시코 인근에서 위험한 총격전까지 무릅쓰고 마약상 타격에 나선 것일까요? 한국과 일절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마약상 척결에 한국이 힘을 쓰는 것은 일견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도 마약 문제에 있어서 제3자 입장이 아닌 상황 인력 부족으로 인해 DEA 역시 마약상 단속에 어려웠는데 한국이 이를 도와주면서 한국은 멕시코 마약상의 마약을 뿌리부터 근절할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넘어오는 마약은 이미 미국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그 맛을 보고 한국까지 마약 밀수입, 이를 한국에 뿌리는 것이죠. 가장 악명 높은 마약이자 멕시코에서 수출되는 제품은 바로 펜타닐인데요. 미국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펜타닐은 현재 한국 사회에도 번지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특수부대 임무 수행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한국으로 밀수입되는 펜타닐 경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운 오랜 계획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펜타닐은 2020년에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의 유통 젊은 1020세대 래퍼들을 중심으로 유흥가에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마약보다 몇 배나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펜타닐은 죽음의 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래퍼들 사이에서 유행을 타기 시작한 펜타닐은 본격적으로 강남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필로폰이나 대마와 같은 약물과 달리 신종 합성 마약이었기에 단속의 허점을 노리고 순식간에 번질 수 있었죠. 단속을 피할 수 있는 SNS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의 존재도 이들 마약이 기승을 부리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한 마약상이 비대면으로 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그 결과 마약 사범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작년 검거된 마약 사범 수는 16,153명이었습니다. 미검거자를 포함해 마약 거래에 관련된 이들까지 계산해보면 대략 100만 명이 마약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특히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들의 비중이 현격히 높아졌습니다. 불리다 바스타드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래퍼 윤병호는 펜타닐 중독을 고백하며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최근에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 다른 마약을 한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유명인들도 마약을 쉽게 한다는 소문은 10대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죠.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한국 경찰에서는 마약의 근본 뿌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마약이 주요 생산되고 공급되는 멕시코가 그 중심이었죠. 멕시코는 여러 원료를 수입해 합성 마약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으로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마약이 주요 멕시코 수출품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마약 판매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상상 이상이죠. 범죄 조직들 역시 마약에 손을 댔고 유명한 거물 마약상 엘차포는 멕시코 등지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 이후 미국에 의해 체포되긴 했으나 그의 사업을 이은 후대 범죄 조직들이 멕시코 전역에 뿌리를 내리며 신종 마약 사업을 벌였죠. 육상에서 거래를 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지하 터널까지 뚫고 마약을 건네는 이들이 생길 정도인데요. NBC와 멕시코 언론은 최근 이들 조직이 뚫어놓은 대규모 밀수 터널을 확인했습니다. 터널의 길이는 축구장 6개를 합친 길이에 달했죠. 질식을 막기 위한 통풍장치부터 전기 배선 대량의 마약을 배달할 수 있는 선로까지 갖춘 이 터널은 마약 조직의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주는 황금 터널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멕시코 정부도 기승을 부리는 마약상을 잡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매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기민하고 많은 조직원이 있는 마약상들과 달리 DEA 요원은 한정적이고 멕시코도 단속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마약상들의 위협으로 멕시코 정부도 근절을 위해 노력했지만 효과적으로 이를 제압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욕이 꺾인 멕시코 특수부대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었죠. 더욱 단속 인원이 부족하게 되자 미국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단속 인원은 물론 마약상 일망타진을 위해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때마침 마약을 공급하는 멕시코 마약상 퇴치를 선언한 한국 정부의 수요와 미국 DEA, 멕시코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죠. 그 결과 미국 마약단속국과 멕시코 정부, 한국 정부 사이에 국제 공조가 실시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DEA와 업무 협의를 맺으며 단속 강화에 도움을 주기로 하는 한편, 한국 역시 특수부대 인원을 파견 보내 DEA와 협조하기로 한 것이죠. 멕시코 정부 역시 한국 특수부대의 활약을 허락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에 나섰죠. 그 결과 소노라 근방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데 한국이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소노라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던 시날로아 카르텔 위 하위 조직으로 3명을 사살, 10명 가까운 조직원과 제조원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약 소탕 작전에 참가했던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손쉽게 이들을 잡았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마약단속국에서 일하며 마약상들과 싸움을 벌인 현지 미국 수사원들도 한국 특수부대원의 활약에 혀를 내둘렀다고 하는데요. 특히 기관단총을 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드는 카르텔 조직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발로 제압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멕시코 특수부대와 오래 일을 했어도 이런 실력을 보인 인물들은 없었다고 하는 이들 마약단속국 인원들은 한국 특수부대의 탁월한 실력에 감탄해 정식으로 한국이 마약상 근절을 위한 인력 지원을 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는데요.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순식간에 이들 조직원을 제압한 한국 특수부대. 북한을 상대하고자 오랜 훈련을 거듭한 이들에게 사실 멕시코 마약 조직은 문제라고 하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한국 특수부대에게는 쉬운 타깃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공조 수사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 인원의 공급책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도 특수부대 투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미국과의 협조로 이뤄낸 첫 성과가 훌륭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2020년 한 해 동안 불법으로 생산 및 유통된 펜타닐은 대략 1301kg 수준. 이는 2019년에 비해 486%가 증가한 수준으로
2022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이 유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물론이고 성인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펜타닐 2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약상 퇴치에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한국 특수부대의 활약에 박수를 보내며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의 명성을 되찾길 기원해보겠습니다. 2022년이 시작하면서부터 대만 국민들은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폭증에 대만 TSMC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대만 국민들의 1인당 GDP 또한 사상 최대폭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1인당 국민소득이 오르는 게 아니라 대만이 생각하는 자국의 최대 라이벌인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대만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명하고 거기에 자국 TSMC의 라이벌이자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매출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대만에 비해 한참 모자라다는 식의 분석을 통해 한국보다 대만이 사회구조적으로 또 과학기술 면에서 우월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상반기가 지나갈 때쯤 상상과는 달랐던 대만 경제와 TSMC의 처참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거기에다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한 초미세 공정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대만이 꽉 잡고 있던 대형 고객사들을 한국이 전부 뺏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TSMC의 고객사들이 하나둘 삼성과 계약해버리자 대만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양산 수율에 문제가 있다며 삼성이 도입한 초미세 공정의 기술력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제성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대만의 충성 고객이던 글로벌 기업들은 대만에게 등을 돌리고 삼성을 선택하며 대만의 한국 견제성 주장은 외로움 외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게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뒤처지며 큰 위기에 직면한 대만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 한국에서 일평균 수만의 신규 확진이 나오자 가장 기뻐하던 곳은 대만이었습니다. 확산 초기만 하더라도 초대형 신규 확진을 통해 한국의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그 당시 확산이 크지 않았던 대만은 큰 폭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규 확진이 많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정상적인 출퇴근과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이 완벽하게 가능했습니다. 수십만의 신규 확진이 나왔음에도 다른 국가들처럼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 없이 체계적인 의중증 환자 관리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통계에 기록되는 신규 확진이 많아졌기에 대만에선 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한국이 K-방역으로 자화자찬하다가 무너졌다며 진정한 과학방역과 의료체계를 통해 코로나를 극복한 대만이 진정한 방역 선진국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2월 한국에서 수십만의 신규 확진이 나오던 당시 대만은 일평균 수십 명의 신규 확진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방역을 무기로 2022년에 목표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해 한국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이런 자신감은 고작 한 달도 못 가며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신규 확진이 정점에 도달하기 시작한 3월에 대만의 신규 확진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한국처럼 일평균 수십만 명의 확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의 신규 확진에 익숙해져 대규모 확산 대비에 소홀했던 대만 정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이 나오자 한국보다 비교할 수 없이 부실한 대만의 의료체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국민들은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진단 키트나 필수 상비약도 구매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상당수의 학교나 직장은 임시휴업에 들어가는 등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대만 정부가 대응에 완벽히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도 급감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대만에선 일평균 수만 명의 신규 확진이 나오며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대만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6%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대만은 올해도 5%의 성장률 전망치를 예상하며 2022년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며칠 전 대만 중앙은행 총재는 올해 대만의 성장률이 4%를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예상치였던 5% 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국제통화기금 IMF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 역시 대만의 성장률 전망치를 3% 수준으로 예상하며 이전 9%인 한국과 성장률 전망치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따르면 대만이 올해 4% 이상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한국보다 2%포인트 이상 앞선 성장률을 보여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DP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의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는 대만이 야심차게 목표로 했던 한국의 1인당 소득을 뛰어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만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던 TSMC마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파운드리 분야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절대 강자로 군림해오던 TSMC의 점유율이 사상 최대폭으로 깎일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엔 바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은 6월 30일 어제부터 세계 최초 3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하며 대만 TSMC를 기술력으로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TSMC는 이번 하반기 12월부터 3나노 양산을 예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난해에도 올해 3월에 3나노 양산을 예고한 TSMC는 이번 12월로 계획을 미뤘는데 삼성과는 근본적인 설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구현해내기 어려운 3나노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에도 TSMC의 3나노 양산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며 내년 3월 이나 되어서야 삼성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40년의 역사를 지닌 TSMC가 설립 초창기부터 파운드리에 전념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했고 TSMC가 독점하던 파운드리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는 이제 10년가량 되었습니다. 후발주자인 삼성이 파운드리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도중에 TSMC보다 기술력이 부족하다 혹은 수율이 부족하다 등등 대만의 IT 매체를 비롯한 언론들의 무수한 공격이 있었지만 이번에 세계 최초 3나노 양산으로 그동안 대만 업계가 한국을 견제하던 모든 공격들이 일순간에 정리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반도체 업계들도 삼성전자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동안 TSMC 위 단골 손님이던 AMD가 삼성전자 3나노 공정 도입 검토를 마치며 첫 번째 고객사로 돌아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AMD는 TSMC 위 3나노 공정으로 컴퓨터용 CPU를 제작하고자 했지만 TSMC 측에서 수율을 문제 삼으며 양산을 1년 넘게 지연시키고 있어 AMD는 삼성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AMD를 대표하는 대만 출신 리사수는 그동안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TSMC와 협력해왔지만 삼성의 3나노 기술력에 결국 넘어간 것입니다. 이 밖에도 퀄컴과 엔비디아 등 기존 TSMC의 고객사들이 삼성의 3나노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대만 TSMC의 점유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만이 한국에게 파운드리 반도체 점유율마저 내주게 되면 대만의 국가경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말고도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등 중화학 공업에서 세계 최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으로서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다양한 산업에서 국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반면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가 유일무이한 상황으로 그동안 한국에 비해 강점으로 작용했던 반도체 산업마저 한국에게 추월당한다면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대만 국민들의 소득 또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에게 추월당한 이후로 한국에게 큰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대만은 2022년 올해 드디어 한국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기대하며 국민소득 추월을 노리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신규 확진과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세계 최초 신기술로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며 대만의 성장률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을 확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만이 한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치킨 게임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공중분해시켰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합쳐 전세계 메모리 분야 시장 점유율을 75%가량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분야는 삼성의 진출이 늦었기에 대만 TSMC가 50%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삼성이 대략 20%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20%의 점유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이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한 지 불과 10년 만에 이뤄낸 엄청난 성과로 삼성이 현재 파운드리에 쏟아붓는 연구개발 비용은 전세계 1위 규모로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중국처럼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반도체 기술력은 연구개발 투자 비용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투자금을 쏟아부으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 투자나 경영활동을 목적으로 비축해둔 금액은 자그마치 100조 원에 달하며 세계에서 제일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TSMC의 사내유보금은 삼성의 20%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연구개발 비용으로 치킨 게임을 벌인다면 TSMC가 결과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삼성은 파운드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TSMC를 잡기 위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 결실이 지금 3나노 공정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력이 TSMC에게 밀린다는 분석이 일부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는데, 상당수는 대만 언론과 IT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삼성의 TSMC 추격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의 기술력을 본다면 전혀 TSMC에게 밀리는 게 아니라 TSMC 측에서 수율의 문제로 양산을 1년 넘게 미루고 있는 세계 최초 3나노 공정으로 인해 완전히 판세가 뒤집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3나노 역시 수율이 관건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존의 주력이던 7나노에 비해 성능은 30%가 뛰어나고 전력 소모는 절반가량인데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새길 수 있어 생산성 면에서도 매우 유리해집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3나노 수준에서 수율은 60%만 되어도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삼성에선 초창기 수율은 60% 수준으로 보고 있고 이후에 공정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90% 이상 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이 정도 수율도 내지 못해 3나노 양산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